비서 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결혼 8년 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연아, 너 솔직히 말해봐. 8년 동안 회사에 앉아서 숫자 노릇만 했잖아. 애도 못 낳고 남편도 못 붙잡고. 경리가 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척이야? 시어머니가 테이블 너머에서 제 쪽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 격리 월급보다는 낫지 않냐? 조용히 받고 나가. 눈물이 났어요. 손끝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조정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 너무나 가볍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봉투를 열지 않고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올해로 36이 되었고 지금은 서울 도심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붙은 사무실 문패가 생긴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패를 처음 달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봄, 제가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던 그날부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해야 맞겠죠. 제가 남편 류태준을 처음 만난 건 25살, 공인회계사 시험에 막 붙었을 때였어요. 그는 물류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저는 그 사람의 꿈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독립사무소를 차리는 대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직함도 없었고, 월급도 처음엔 없었죠. 그냥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로서 회사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ERP 시스템은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거래처 20여 곳과의 정산 구조, 세금 계산서 발행 체계, 부가세 신고 흔도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은행 기업 여신 한도를 초기 3억에서 9억으로 늘린 것도 제가 작성한 재무보고서 덕분이었어요. 류태준은 영업을 했고 저는 그 영업이 숫자로 시현될 수 있도록 모든 뒤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시어머니 류정희 여사는 저를 단 한 번도 회계사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격리였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지인들 앞에서도요. 처음엔 그냥 흘렸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렇겠거니. 하지만 반복되면 흘리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2022년 봄이 찾아오기 직전까지도 저는 그 호칭을 참고 있었습니다. 설을 지내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번 달 회사 매출이 얼마라고 했지? 태준이가 그러던데 요즘 좀 잘 된다며. 네, 어머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 올랐습니다. 거래처 2군데를 새로 받았거든요. 그래? 역시 태준이 영업 수완이 좋아. 우리 태준이 저 혼자 다 하는 거야. 대단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중 영업이 기여한 부분과 제가 설계한 정산 구조가 기여한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한 건. 감사함보다 피로가 먼저 느껴지는 날이 늘었고 아침에 회사 ERP를 열면서도 이게 내 것인지 아닌지 모를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내 손으로 만든 시스템인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법인 등기에도, 거래처 계약서에도, 은행 약정서 앞장에도 모든 서류의 대표이사 안에는 류태준이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즈음 법인카드 내역서에서 처음 보는 가맹점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청담동 명품 편집숍, 강남구 피부의원, 그리고 산부인과. 저는 그 내역을 3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간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류태준은 그즈음부터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정확히는 알면서 모르는 척했던 거겠죠. 거래처 미수금 정리를 맞춰야 했고 부가세 신고도 남아 있었고 회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게
내 손이라는 자존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이 왔어요. 류태준이 제 앞에 앉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연아, 얘기 좀 하자. 제 눈이 서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게 뭐야? 알잖아. 우리 이미 끝난 거. 그냥 빨리 정리하자. 어머니도 알고 계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 좋아. 소연 씨 임신한 거야? 류태준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합의서 첫 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재산 분할 항목에 회사 지분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년간 제가 쌓아온 것들이 숫자 하나 없이 그냥 비어 있었어요. 지분 협의 없이는 서명 못해. 수연아, 지분은 내가 창업한 거잖아. 당신은 도와준 거고, 도와준 거.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입에서 굴렸습니다. 도와준 거. 8년이 그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홀로 책상에 앉아 제가 지난 8년간 회사에 기여한 내역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ERP 구축 비용 내역, 세무대리 계약서, 은행 여신 한도 증대 보고서, 거래처별 계약 체결 이력. 제 이름이 없는 서류들이었지만 그 서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 손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세무대리 계약서와 ERP 시스템, 최고관리자, 계정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제 것이라는 사실, 류태준은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 뒤 법무법인을 통해 지분협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류태준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짧았어요. 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격리직 수행에 대한 퇴직금, 성격의 위로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격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 서류를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아무 감정 없이. 숫자는 이미 제 편이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은 3월 마지막 주에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법원 앞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한 잔 샀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차가움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끝나는 게 맞다고.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다고. 조정실은 좁고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 벚꽃이 피어 있었고 그 풍경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류태준은 어머니 류정희 여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합의 조정은 길지 않았어요. 지분 문제는 류태준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1호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류정희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 나이에 이혼녀 되면 재혼도 못해. 그냥 좀 더 참지. 저는 합의서에서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혼 걱정보다 오늘 정리가 깔끔하게 됐으면 해요. 류정희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깔끔하게? 8년 동안 회사 격리로 앉아 숫자 노름 해놓고서 깔끔한 척이야. 애도 못 낳고 남편도 못 붙잡고 격리가 그리 잘났으면 회사를 혼자 운영해보지 그랬어. 그리고 류태준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격리 월급보다 낫지 않냐? 조용히 받고 나가.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한번 짚고 봉투를 류태준 쪽으로 도로 밀었어요. 됐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한쪽 손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창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눈물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아지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그제야 실감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원 1층 로비에 있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좀 떨렸지만 손가락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상한 풍경이었겠죠. 법원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트북을 치는 33살 여자라니. 화면에는 세무대리 권한관리 시스템이 열려 있었습니다. 류태준, 회사의 세무대리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 고유 권한이었고 제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ERP 최고관리자, 계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었고 제가 관리해온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절차를 밟았어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움직일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주거래 은행 기업금융팀 장은미 과장이었어요. 수연 씨, 오늘 조정 기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잘 마무리됐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수연 씨, 이번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유 대표님 여신건 관련해서 다음 주 초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 수연 씨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도장을 찍고 정확히 8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유태준과 유정희 여사가 택시를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태준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마 소연 씨였겠죠.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른 손으로 택시 문을 여는 그 모습이 아주 멀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시각 마포 사옥에서는 격리 직원이 당월 세금 계산서 발행 승인선을 열려다 화면이 멈춰 있는 걸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승인 권한자가 사라진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구멍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숫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그날 오후 마포 사옥에서는 아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 박미진 씨는 거래처 정산 마감을 앞두고 세금 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화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승인 요청을 올려도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재발행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 오류 메시지도 없었고 그냥 승인 권한자가 비어있는 채로 멈춰 있었어요. 박미진 씨는 처음엔 서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IT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IT 담당자는 서버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유태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3번 다 받지 않았어요. 유태준은 그 시각 한소연 씨와 강원도 고급 리조트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맞춰 놓았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한번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어요. 격리가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 문제는 하루면 알아서 해결된다고요. 거래처 20여 곳에서는 마감 시각이 되어도 계산서가 오지 않자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진 씨가 그날 오후에만 받은 전화가 14통이었어요. 그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ERP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아무 설명도 들은 게 없었거든요. 마감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들은 당월 물류대금 지급을 일제히 보류했습니다. 물류업이라는 게 회전이 빠른 업종이에요. 한 달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달 운영 자금이 흔들립니다. 박미진 씨는 마지막으로 유정희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사는 그냥 기다려. 태준이가 알아서 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리조트 체크인을 마친 유태준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놓친 전화가 32통이었어요. 박미진 씨, 거래처 담당자들, 그리고 어머니. 유태준은 박미진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 씨,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무슨 일이야? 대표님, 오늘 세금 계산서 발행이 전혀 안 됐어요. 승인 권한이 없어졌고요. 거래처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없어? ERP 들어가면 되잖아. ERP 들어가도 승인 권한자가 아무도 없어요. 김수현 대표님 명의 세무대리 권한이 오늘 회수됐다고 하던데요. 전산으로 확인은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유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유태준은 ERP에 어떻게 접속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세무대리 권한이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회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몰랐습니다. 8년간 수연이 알아서 해왔으니까요. 그는 그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소연 씨가 유태준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 겁주려는 거잖아. 하루 이틀이면 풀릴 거야. 자기 권한 회수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면 금방 다시 연락해 올 거야. 무시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유태준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 잔 더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제는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리조트 조식 자리에서 한소연 씨가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하려 했는데
승인이 거절됐어요. 처음엔 한도 초과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법인카드로 바꿔봤는데 그것도 거절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연 씨는 개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법인카드 결제가 막혔다는 건 계좌 상태 또는 한도 설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한소연 씨는 그 카드로 지난 몇 달 동안 청담동 명품 매장과 피부과 그리고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가짜 임신 증빙을 만들기 위한 영수증도 그 카드로 처리했었죠. 류태주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류태준인데요. 계좌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있나요? 네. 류 대표님. 저 장은미입니다. 계좌 자체에는 아직 이상이 없고요. 다만 오늘 세무대리 권한이 변경됐다는 기록이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약정 조건 충족 여부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정 조건이요? 네. 저희 여신 약정에 월별 정산보고서 제출 조항이 있거든요. 해당 보고서 작성 주체셨던 김수현 대표님 명의 세무대리 계약이 오늘부로 종료됐는데 다음 달까지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약정 조건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검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한이익 상실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음 보고 기한까지 조치가 없으면요. 류태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였어요. 한소연 씨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류태주는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느꼈겠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 나쁜 일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수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해서 류태주는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회수한 것들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합법적인 권한이었고 저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하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허름하고 좁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공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대신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를 격리로 부르는 사람도,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제 이름 대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장은미 과장이었습니다. 수연 씨, 유 대표님 연락 왔었는데 제가 사전 통보드린 대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초에 수연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어요. 정식건 아니고요. 저는 문자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은미 과장은 3년 동안 저와 함께 여신 보고서를 검토해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외부 사람이기도 했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왔어요. 그 믿음이 이제 막 제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포 사옥에 도착한 유태주는 직원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박미진 씨를 찾았습니다. 미진 씨, 어제 계산서 발행 얼마나 밀렸어? 전부 다 밀렸어요, 대표님. 이번 달 발행 예정이었던 게 23건인데 전부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서 내일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데는 3곳이고 나머지는 계약 검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야? 미수금 기준으로 이번 달 예정금만 약 2억 4천 정도 됩니다. 류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 씨 대신 세무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장 찾아봐.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려면 국세청 신고와 계약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빠르게 해도 23주는 걸렸어요. 게다가 새로 온 세무사가 회사의 ERP 구조와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8년치 세무 구조를 하루 만에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류태주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실감했을 거예요. 수연이 8년간 혼자서 들고 있던 것들의 무게를. 하지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착각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법무법인에서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무대리 계약 종료 통보서 4본, ERP 구축 비용 내역서, 지분 보유 증빙 자료들이었어요. 저를 격리라고 불렀던 8년이 문서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 하나하나가 제 이름으로 쓰인 증거이기도 했고요. 이혼 이후 첫 주는 어떻게 보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무법인 사무실로 나갔고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넘겼어요. 아무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고요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예요. 회사 일로 매일 전화가 쌓이고 ERP 승인 알림이 울리던 8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마포 사옥은 달랐습니다. 류태준은 이혼 다음 날부터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다고 해요. 사옥 직원은 그 당시 총 11명이었습니다. 격리, 물류 기사 코디네이터, 영업 담당, 고객 서비스까지. 류태준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김수현 씨가 퇴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고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세무는 새로 담당자 쓸 거고 ERP는 제가 직접 챙길 거예요. 지금 거래처 일부에서 계산서 건으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미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일정 변경이 있나요? 당연히 정상 지급이죠.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은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사실 그 시점에서 회사 운전 자금은 이미 미수금 2억 4천이 묶인 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세무대리인 계약은 아직 체결도 안 됐고요. 하지만 류태준이 직원들 앞에서 한 말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어디선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류정희 여사가 친척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수연이가 회사 세무 권한 다 들고 도망갔다. 회사 마비시켜놓고 돈 뜯어내려는 거다. 그 여자 원래 그런 사람이다. 8년 동안 우리가 고생시켜줬더니. 그 메시지가 수십 명한테 전달됐습니다. 류태준 쪽 친척들, 지인들, 심지어 거래처 몇 군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 내용을 나중에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났죠. 내가 8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게. 하지만 화는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톡방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받아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명예훼손 근거 자료로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류태준 회사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오강재 이사의 회사는 류태준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오 이사님은 직접 마포 사옥으로 찾아와 류태준과 마주 앉았어요. 류 대표님, 이번 달 정산 자료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대금 지급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요. 담당자 교체 중이라서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담당자 교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미수금이 저희 기준으로 8천만 원인데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저희도 계약 조건 재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정산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오강재 이사는 잠시 류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 부가세 신고서 첨부 자료, 세금 계산서, 내역 정산 보고서 이거 다 수연 씨가 담당하셨던 거 맞죠? 그건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역할 하실 분이 있으신 건가요? 류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강재 이사는 사옥을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다고 해요. 거기서 제 명함을 찾아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명함은 3년 전 제가 은행 여신 관련 미팅 때 건넸던 거였어요. 오 이사님이 그걸 아직 갖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주 목요일에 장은미 과장을 만났어요. 은행 기업금융창구 옆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장은미 과장은 커피 2잔을 가지고 들어왔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류 대표님, 회사 여신 구조. 저희가 내부 검토 들어갔어요. 월별 정산 보고서 제출 조항이 약정서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번 달 보고서가 기한까지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 예고 통보가 나갈 거예요. 그 기한이 언제예요? 다음 달 5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수연 씨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류 대표님이 누군가를 새로 쓰더라도 그 구조를 다 파악하는데 몇 주는 걸릴 거고 기한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은미 씨, 저는 이미 세무대리 권한을 공식 반납했고
ERP 접근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류 대표님, 회사 여신건 관련해서 수연 씨가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식 절차 안에서 제출해 주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수연 씨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장은미 과장은 은행의 입장에서 부실 여신이 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것을 무기로 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법무법인에서도 유태준 측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도와준 정도라며 위로금을 제안했던 측에서 이제는 지분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지분은 제 것이었고,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에 가까웠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 류 대표님 쪽 법무법인에서 서류가 왔어요. 지분협의 재개 요청이에요. 조건은 류 씨가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는 대신 수연 씨 지분 45%에 대한 보상을 시장가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시장가로요. 네. 그런데 지금 회사 상태에서 시장가를 계산하면 사실상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오기 어렵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분은 양도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보유할 거예요. 그리고 지분 보유 근거와 초기 투자 내역 무부수 CFO 업무 내역을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고시원 방에서 내다보이는 창이었는데 건너편 건물 외벽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지평선이 없고 하늘도 없고 그냥 담벼락. 지금 제 시야가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넓게 볼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제대로 보면 된다고. 류정희 여사는 며느리를 경리라고 불렀습니다. 류태준은 내가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단어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격리 하나가 나갔을 뿐인데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이제 숫자가 답할 차례였어요.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마포 사옥의 분위기는 처음 이혼 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그 사람은 회사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만 3주가 걸렸어요. ERP는 제가 설계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워낙 특수했거든요. 외부 세무사가 들어와서 보면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8년을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알고 있었던 거였고 그 지식은 저와 함께 나간 것이었죠. 류태준이 강원도 리조트에서 서울로 돌아온 첫날부터 이미 문제의 윤곽은 잡혀 있었어요. 거래처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상적인 사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대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 지연과 정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혼 후 딱 한 달이 되는 날, 류태준은 대표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진 씨, 이게 다 뭐야? 박미진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정산 보류 통보 공문이에요, 대표님. 오늘 오전까지 총 12통 들어왔어요. 12통? 네. 이번 달 거래처 22곳 중 12곳이요. 나머지 10곳도 다음 주까지 정산 자료 안 들어오면 같은 통보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류태준의 눈이 공문 더미 위에 고정됐습니다. 봉투에 찍힌 회사 이름들이 전부 나 찍었어요. 3년, 5년, 길게는 8년씩 거래해 온 곳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들을 수연이 매달 계산서와 정산 보고서로 유지해 왔다는 걸 그 순간에야 피부로 느꼈겠죠. 그날 오후 마포 사옥으로 류정희 여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다는 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여사는 1층 로비에서 직접 대표실로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여사는 그냥 지나쳤어요.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에 쌓인 공문들을 보았습니다. 류정희 여사의 첫 반응은 한숨이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 그 다음에 이어진 건 아들을 향한 다그침이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뭐야? 네가 대표인데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
저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 이게 처리가 돼? 격리 하나 나간 게 뭐가 이렇게 커져? 대체 그 여자가 뭘 한 거야? 류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소연이가 임신했다는 거, 그게 확실한 거야? 나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산부인과 영수증 보여줬었는데. 류태준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건 확인했어요. 확인을 어떻게 했어? 병원에 직접 갔어? 그냥 서류로. 유정희 여사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정희 여사가 직접 법인카드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사가 재무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아들의 영업과 수연의 세무로 회사가 굴러간다는 것만 알 뿐 숫자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박미진 씨가 출력해 온 법인카드 내역서는 3달치였습니다. 여사는 안경을 쓰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식비, 주유비, 거래처 접대비 같은 항목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중간부터 걸리는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담동 명품 편집숍, 강남구 피부의원, 그리고 류정희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역서 중간에 산부인과 이름이 보였어요. 2번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간격이었고 결제 금액은 각각 45만 원과 5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항목 옆에 박미진 씨가 내역 확인 과정에서 기재해 둔 카드 사용자 이름이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아. 류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산부인과 영수증 사용자 이름이 수연이가 아니야. 어머니. 소연이가 임신했다는 증거로 보여줬던 그 영수증이랑 날짜가 같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여사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한소연 씨가 몇 달 전 직접 가져다 준 산부인과 영수증을 꺼내 내역서와 나란히 놓았어요.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날짜와 한소연 씨가 가져온 영수증 날짜가요. 그런데 금액이 달랐어요. 내역서엔 52만 원이었는데 한소연 씨 영수증엔 3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다른 영수증이었어요. 위조한 거야? 류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한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류태준이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가 이미 해지되어 있었어요. 한소연 씨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리조트에서 돌아온 이후로 가끔씩 연락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다고 했어요. 류태준은 그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했다는데 번호까지 해지한 건 달랐습니다. 계획적인 잠적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의 퇴사 의사도 그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달치 급여 지연 소문이 이미 사옥 내부에 퍼졌고 박미진 씨가 먼저 퇴직서를 냈어요. 그 뒤로 물류 코디네이터 2명이 연달아 나갔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었어요. 류정희 여사는 그날 오후 사옥을 나서면서 극도로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상간녀도 그 자리에서 전부 자신의 판단착오로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여사가 가장 자신 있게 해온 것이 사람 보는 일이었는데 그 판단이 전부 틀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류태준 측에서 지분 협의와 관련해 다시 연락을 요청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제 지분의 가치를 인정받는 법적 근거는 오히려 두꺼워지고 있었거든요.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저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류태준이 아무리 수연의 이름을 지우려 해도 그 지분은 서류 위에 이미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류정희 여사는 두통을 호소하며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드셨다고 해요. 손이 약간 떨렸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손떨림이 어디서 오는 건지 여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셨겠죠. 이혼 후 2달째 저는 반지하 고시원 방을 나와 조금 더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 마련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만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는데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듯한 칸에
내 이름 석자를 채우는 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그 무렵 저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인카드 내역 분석이었어요. 이혼 이전부터 백업해 두었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소연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회사 예금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체 기록, 그리고 가짜 임신 영수증과 실제 카드 결제 내역의 불일치. 이것들을 한 파일에 정리하면 횡령성 지출 의심 자료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었어요. 둘째는 오강재 이사님 쪽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혼 후 약 열흘이 지났을 때 오 이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연 씨, 잘 계시죠? 시간 될 때 따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자였지만 의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는 제 명의로 된 공인회계사 사무소 설립 준비였어요. 회계사 자격증은 제 것이었고 번호도 살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그 번호를 다시 꺼낼 차례가 됐어요. 세무서 상담실에서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공식 신고가 아닌 사전 상담이었어요. 제출하시려는 자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체 흐름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일부 지출이 실제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혜자가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있어요. 법인 소속이셨나요?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혼으로 관계가 종료된 상태예요. 조사관이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정식 신고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시면 주무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선 법무법인과 최종 확인 후에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차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세무서를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봄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그날따라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썩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달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들고 있었고 그게 제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은 제 것이었고 권한도 제 것이었고 자격증도 제 것이었어요. 류태준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해왔다면 저는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즈음 장은미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 내부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식 통보 나갑니다. 기한이익상실 예고예요. 알겠어요. 류 대표님한테도 오늘 사전 연락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수연 씨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아마 도움 요청하실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류 대표님이 오셔서 뭔가를 부탁하실 것 같아서요. 수연 씨가 미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은미 씨,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돼서 류태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발신음이 울릴 때 저는 화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오랜만에 보니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화면에 뜬 글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류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은행 보고서 한 번만. 당신 있으면 내가 제출하면 되잖아. 어차피 회사가 유지돼야 당신 지분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 세무대리인이 아니에요. 수연아, 제발.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직원들 급여가 걱정이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고 직원 급여랑 어머님은 대표이사인 태준 씨 몫이에요.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나왔고요. 도와주면 안 돼.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강재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종로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오 이사님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연 씨, 고생 많으셨죠. 저 사실 오래전부터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좀 고민됐어요. 오 이사님은 회사에서 검토 중인 내부 통제 컨설팅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회사 5군데의 정산 구조를 점검하고 세무 리스크를 재정비하는 작업인데 외부 전문가를 쓰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수연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독립 준비 중이세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수연 씨 이름으로 수주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쪽에서 수연 씨 능력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으시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류태준이라는 이름 아래 8년을 일했고 이혼 서류에도 경리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계약서 첫 줄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하겠습니다. 오 이사님이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유리창에 야경이 반사되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도 흐릿하게 비쳤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계약서 양식을 열었어요. 컨설팅 계약서였습니다. 을 안에 제 이름, 공인회계사 번호, 사업자 등록, 예정 주소를 채웠어요. 그 세 줄이 완성되는데 5분도 안 걸렸지만 8년이 걸린 세 줄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그 숫자들이 이제 제 편에서 제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넉 달이 지났을 때 마포 사옥의 불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한 건 이혼 후 2달 차였어요. 처음엔 격리 담당 박미진 씨가 퇴직서를 냈고 그 다음엔 물류 코디네이터 2명이 연달아 나갔습니다. 급여 지연이 2달째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류태준은 거래처 미수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했지만 미수금은 계속 묶여 있었어요. 남은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류태준 포함해서요. 회사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규모였지만 그는 아직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최종 기한이익 상실 예고 통보가 나간 것은 이혼 후 3달 차였습니다. 장은미 과장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였어요. 통보 이후 류태준은 거래처 협의, 법무법인 대응, 은행 이해 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는데 셋 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 없이 8년치 서류를 소화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넉 달째 되던 날 마포 사옥으로 다시 찾아온 사람은 류정희 여사였습니다. 여사는 대표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류태준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태준아, 은행 통보서 받은 거 나한테는 왜 숨겼어?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걱정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네가 이걸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야. 수연이한테 전화해. 내가 걱정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네가 이걸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야. 어머니, 수연이는 이미 거절했어요. 다시 부탁해. 지분이고 뭐고 다 인정해줘. 수연이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줘. 류태준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지분을 인정하면 어머니 체면이 밥 먹여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그 대화가 끝나고 여사가 직접 제 전화번호를 눌렀다고 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한소연 씨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 시점까지 한소연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한소연 씨 관련 자금 이체 흐름을 추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혼 후 넉 달째였어요. 한소연 씨는 회사법인 예금 계좌 일부에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외부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체 목적이 불분명했고 수의 계좌는 한소연 씨의 지인 명의였어요. 류정희 여사는 그 자료를 손수받아 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담당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여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위조 사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역, 예금 이체 내역. 여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법무법인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영수증은 금액 불일치로 위조가 확인됐고요. 카드 사용 내역과 예금 이체는 기록 기반이라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임신이 가짜였다는 거야? 영수증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담당자가 나중에 저한테 전해준 말로는 여사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벽을 짚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여사는 의식이 있었지만 한쪽 손에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빠른 편이라
더 큰 손상은 막을 수 있었지만 왼쪽 편마비가 남았어요.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고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류태준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의사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요양시설 비용을 마련할 돈이 없었어요. 회사 계좌는 이미 은행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남은 직원들 급여도 처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그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은행 측의 여신 회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게시됐거든요. 류태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취연의 지분 45%를 압박 재료로 쓰려 했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지분을 헐값에 넘기면 은행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답했습니다. 주주권과 채권 관계는 명확히 분리된 사안입니다. 지분 처분 의사 없음. 류태준은 그 답변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요. 법정관리 신청서가 접수된 건 이혼 후 딱 넉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법무법인을 통해 저한테도 전달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숫자 위에 세워진 구조가 숫자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보다 그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컨설팅 계약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오강재 이사님 회사 자회사 두 번째 건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마포, 사옥, 책상 위에 쌓였던 해지 공문들과는 달리 이 서류들은 시작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는 류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뭘 느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슬프지는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요. 그냥 어떤 계산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계산이요. 저는 그 옆에서 내 몫을 챙겨가는 중이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있었습니다. 반지하는 아니었어요. 서울 마포구 어느 건물 4층 채광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강재 이사님, 회사의 내부 통제 컨설팅을 맡아 일을 시작한 게 이혼 후 2달 차였는데 그 계약 하나가 기반이 되어서 다른 2군데 중소기업 세무 자문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이름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일하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났거든요. 오 이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 당신 일하는 방식 보면 무서울 정도야. 한 줄도 빠뜨리는 게 없어. 저는 그 말을 웃고 넘겼는데 그게 칭찬인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원 회생신문기일은 이혼 후 8개월이 지났을 때 열렸습니다. 저는 주주이자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면서 류태준을 맞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신문기일에서 류태준 측 대리인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법인의 실질 대표는 류태준이며 공동 창업자로 표기된 김수연의 45% 지분은 서류상 등재에 불과합니다. 실제 회사 경영은 전적으로 류 대표가 담당해왔으며 김수연은 세무 업무를 일부 보조한 수준입니다. 법원 신문관이 저쪽을 향해 물었어요. 이에 대해 입장 있으십니까? 저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ERP 시스템, 설계 이력, 세무대리 계약서, 은행 여신 증대 관련 보고서 원본, 그리고 초기 자본금 투입 내역이 있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무보수로 CFO 역할을 수행했으며 거래처 20여 곳과의 계약 유지도 제 세무 처리와 정산 구조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조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법원 제출 자료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신문관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류태준 측을 향해 말했어요. 법인 ERP 설계자와 세무대리인이 동일 인물이고 여신 보고서 작성자도 동일 인물이라면 단순 보조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더 보완해 오십시오. 신문기일이 끝나고 복도에서 류태준과 잠깐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려다가 멈췄어요. 잠깐 두 사람이 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나쳤어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생신문 절차는 몇 달을 더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류태준이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수연이 회사 돈을 빼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이 역방향으로 열린 거예요. 한소연 씨가 지인 계좌로 돌려놓은 자금 흐름, 유정희 여사가 세사 계좌에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류태준이 수연을 향해 던진 의혹의 화살이 그대로 되돌아온 거였어요. 그 내용이 법정에서 공식 확인된 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 신문에서 류 씨 측 주장이 대부분 기각됐어요. 수연 씨 지분 45%와 초기 투자금, CFO 업무 내역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소감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그 무렵 저한테 다른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 영입 제안이었어요. 기업 회생과 내부 통제 전문 분야로 파트너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수연 씨 이력과 실무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강재 이사님이 추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8년 동안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했고 직함도 없이 일했고 경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저한테 파트너라는 자리가 온 거였거든요. 면접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받은 질문은 이랬어요. 수연 씨, 회생 전문 파트너로서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을 알고 있어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구조가 위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지요. 그걸 직접 살아봤습니다. 8년간 공식 직함 없이 일하셨다는 이력이 있는데요. 직함이 없어도 그 회사의 실질 CFO였어요. 그 8년이 지금 제 실무 역량의 전부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어요. 짐 칸에 박스가 쌓여 있었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려 박스를 하나씩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류태준이었습니다. 배송기사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옆을 지나쳤어요. 그 뒷모습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고 가볍다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었어요. 우리 둘 다 각자 계산이 끝난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뒤에서 검은 세단이 한 대 지나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앞을 보았어요. 갈 길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서울 도심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 취임식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하던 날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3살이 더 들었고 공인회계사 경력에는 8년이 아닌 1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장은 회계법인 20층 대회의실이었는데 거래처 인사들, 법인 내부 구성원들, 그리고 언론 몇 곳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고 단상 앞에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연, 제 이름이었어요. 류태준의 회사 서류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 이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 명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취임 소감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법원 로비가 떠올랐어요. 나무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노트북을 치던 33살의 제가요. 그때의 저한테 이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되더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취임 인사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오래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숫자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다만 숨겨진 책임을 드러낼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 하나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오강재 이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 잘하셨어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그냥 당신이 있던 자리를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취임식이 끝나고 저는 환담을 나누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2통이었어요.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 류태준입니다.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류정희 여사의 요양비 이야기거나 마지막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는 취임식이 끝난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비용이 감당이 안 돼. 나 지금 배송일로 버티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는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준 씨, 요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신청이 가능해요. 어머님 등급 심사받으시면 국가 지원이 연결돼요. 법원 회생 절차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법무법인 통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절차 설명 말고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는 그 관계에서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절차 안내까지예요.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니에요. 수연아, 잘 마무리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대화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류태주는 지금 반지하 창고 사무실에서 개인 지입차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여사는 요양원에 계세요. 한소연 씨는 뒤늦게 수사가 들어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예금, 이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류태준의 회사는 이미 회생 실패 후 청산 수순에 접어든 뒤였습니다. 청산되는 법인 앞에서 한소연 씨가 노린 것들도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드라마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결말이었거든요. 거짓 위에 쌓은 것은 무너진다는 것, 책임을 회피하면 그 책임은 다른 방향에서 돌아온다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회계사 아닐까 싶어요. 취임식이 있던 날 저녁, 저는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계법인 내 제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지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이미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명패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 명패를 바라보면서 8년 전에 저를 생각했어요. 25세 남편 회사에 들어가 이름도 없이 일하던 그 시절을요. 후회는 없었어요. 그 8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모욕도, 무시도, 격리라는 이름도. 그것들이 전부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첫 파트너 미팅이 있습니다. 기업회생 컨설팅 건이에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숫자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일이죠. 그 일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8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제 계산으로요.